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빚을 지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대출이나 돈 빌리는 거, 이런 거 외에도 신용카드조차 저는 빚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지 않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신용카드 써야 나중에 집을 사거나 정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신용 확인이 된다고 카드 하나는 만들려고 해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몇 년 전까지는 현금만 들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최근엔 현금 받아주는 가게도 별로 없잖아요. 다들 현금 내밀면 거스름돈 없다고 난감해 하시는 걸 보고 그때야 체크카드 하나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통장에서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니 현금이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체크카드 쓰는 통장에 딱 일정 금액만 넣어두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혹여 긴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많이 모자라게 돼도 밥을 굶고 버스 타야 될 거, 그럴지언정 돈을 더 채워 넣어서 쓴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짠순이에 돈돈돈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가난하게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제 친구 현주입니다. 현주는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저랑은 친남매나 다름없는 친구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병을 앓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데다가 당시 지방에서 혼자 일을 하다 돌아가신 거여서 장례도 지방에서 급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빠를 모시고 저와 엄마가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생활 기반과 너무 멀어진 곳에서 장례를 치르려다 보니까 일단 조문객이 너무 없는 것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첫날은 조문객이 딱 3명이었고 둘째 날은 그래도 그거보단 좀 많았지만 다들 계좌로 부조금만 보낼 뿐 와주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런가 보다 이해는 하지만 어쩐지 주변 상주들 보기에도 조금 민망하고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회사라도 다니면 회사 사람이라도 올 테고 형제라도 많으면 북적북적 하기라도 할 텐데 엄마도 외동딸이고 아빠도 외동아들이셨거든요. 엄마, 아빠, 부모, 형제도 없지 자식은 딸랑 저 하나지. 너무 초라한 빈소에 그게 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빈소를 3일 내내 함께 지켜주고 장지까지 따라가고 장지에서 집으로 와 저희 엄마가 드시는 첫 죽을 끓여준 것도 바로 현주였습니다. 그날 이후 현주는 저한테 피만 섞이지 않았지 친자매와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애면글면 모은 800만 원 자치금 보증금 할 그 돈을 현주가 너무 급하니 한 달만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선뜻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모든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에 꼭 돌려주겠다고 얘기했던 현주는 그 돈을 받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취방을 구하지 못했고 방을 구하지 못하니 학교를 힘들게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거였는데 그런 계획도 다 무너지게 된 거죠. 어떡하든 먹고 살아야 하고 학비도 내야 하니 공부도 해서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만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습니다. 몹시 고단한 생활이 시작된 거죠. 현주가 가져간 건 어떻게 보면 고작 800만 원이었지만 저는 그 800만 원 때문에 12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의 손해를 봐야 했던 셈입니다. 잃은 것도 너무 많고 갚내야 할 것도 너무 많았어요. 결국 한 학기를 죽을 똥 살 똥 다니다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엄마는 저를 젊음에 취해서 시간 아까운 줄 모르는 철없는 아이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게 우선인데 대체 왜 멀쩡하게 잘 다니던 학교를 휴학까지 하냐는 그런 입장이셨습니다. 차마 현주한테 돈 빌려준 게 이렇게 일파만파 커져서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집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의 빈소를 3일간 울면서 자리 지켜주고 그 이후에도 저희 집 들락거리며 엄마 외롭지 않게 살펴준 현주는 엄마에겐 정말로 또 다른 마음의 딸이거든요. 안 그래도 타지에서 세상 떠난 아빠가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엄마였습니다. 자기가 하도 돈돈거리고 사람은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고 윽박 질러서 아빠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자책하는 엄마에게 현주마저 그런 상처를 우리 식구에게 줬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수시로 현주는 왜 요즘 안 오냐, 현주는 잘 있다냐 저한테 물어보는 엄마에게 지방으로 아르바이트 가서 나도 요즘 잘 못 본다는 둥, 집에 일이 생겨서 본가에 한 1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둥,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도 몹시 힘든 참이었거든요. 어쨌건 사정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소가리만 하면서 휴학을 하고 저는 정말 이 시간을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돈 버는 기회로 잡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 1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5개나 했어요. 마치 퍼즐 끼워 맞추듯이 새벽 해 떠 있을 때, 해 졌을 때를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무슨 이교대 직업 가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은 서너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르바이트 하는 데 바쳤습니다. 매일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었고 퐁당퐁당 일주일에 몇 번만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었습니다. 주말 같은 때는 아예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잡아서 1년 동안 명절 때조차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숨만 쉬며 일을 했더니 도저히 줄 것 같지 않던 빚이 조금씩 줄고 전혀 쌓일 것 같지 않던 돈이 통장에 차곡차곡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옷도 사지 않고 그 흔한 커피 한 잔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마치 원시인처럼 최소한의 먹을 것, 뚫어지고 낡아버릴 때까지 입고 신는 의류, 여대생의 모습은 전혀 없이 그저 삶에 찌든 여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돈은 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소소하게 모이다가 그게 100만원이 되고 어느새 500이 되고 1000이 됐습니다. 그렇게 1년간 건강 잃어가며 죽어라 일한 결과 저는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와 제가 지금까지 줬던 모든 부채를 탕감할 만큼의 돈, 그리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작은 자취방 하나 얻을 정도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기까지 저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모든 걸 잃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얻은 건 돈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1년이 얼추 마무리될 때쯤 저는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과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어요. 뭔가 그 사람도 저처럼 절실한 게 있는지 저랑 아르바이트가 3개나 겹치더라고요. 하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였고 또 하나는 고깃집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결혼식이나 돌잔치의 하객 알바 아르바이트였어요. 한두 번 정도 마주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게 점점 반복이 되니까 어느새 서로 마음도 나누게 되고 속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돌잔치의 커플처럼 위장하고 가다 보니 진짜 커플인 듯 아닌 듯 썸 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썸이 관심이 되고 어느새 사랑이 되어버린 거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기 사정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사랑을 넘어 일종의 전우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제 돈을 들고 튀어버리는 바람에 점점 일이 꼬여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했고 그는 딱 한마디 살려고 돈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몹시 가슴에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사실 살려고 돈 버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연애는 정말 짠내가 풀풀 났습니다. 저희 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후부터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사람은 저와 교대 후 다음날 새벽까지 편의점을 지켰습니다. 서로 너무 피곤한 나날이었지만 제가 일하는 시간에 물건이 들어오는 날이면 그가 좀 일찍 와서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저는 퇴근을 늦추고 그와 같이 편의점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가난한 커플의 가난한 데이트는 지금 생각하면 참 애틋하고 초라했어요. 저희가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폐기로 남아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음식 중 좀 더 비싼 거, 좀 더 맛있는 거를 상대방을 위해 남기는 거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호텔에서 식사를 사는 것도 아니고 폐기될 음식 중에 그나마 맛있는 것을 상대를 위해 남겨두는 연애. 그런 짠내 나는 연애가 뭐가 좋다고 그때는 그것도 행복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니까 끼리끼리 논다는 말 듣기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뭔가 나만 힘든 거 아니고
옆에서 같이 힘들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숨쉴 구멍이 되어줬달까요? 예비 남편은 성실했고 그 다음에 돈도 열심히 벌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거는 뭔가 몰두하면 거기에 푹 빠지는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뭔가에 몰두하면 좋은 게 아니냐 하는데 그가 하는 몰두는 좀 달랐거든요.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거를 한꺼번에 훅 다 뒤집어 엎는 듯한 행동이랄까요? 즉, 몇 년을 애써왔던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듯한 판단과 행동을 종종 하는 것. 그게 제가 그에게 가진 가장 큰 걱정이고 불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 모아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삶은 계란에 라면만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비싼 브랜드 운동화에 꽂히면 그거는 꼭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뭔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는 저랑 몇 번 부딪히긴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금세 반성하고 그렇게 확 질러서 샀던 것도 다시 팔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다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의 그런 성격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 결혼 얘기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아마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딘가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크게 돈을 번 사람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거기에 엄청 꽂혀서 저희 결혼 자금을 다 그 부동산 투자에 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결사 반대했죠. 카드도 안 만드는 안전제일주의인 제가 그런데다가 도박처럼 무언가를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조심성 있게만 움직이면 우리는 평생 가난을 친구처럼 데리고 가야 된다며 과하게 저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사람이 좀 과감하게 투자할 때 투자할 줄도 알아야지. 쪼잔하고 손작아서 진짜 답답해 죽겠다. 우리 결혼하고도 이럴 거야? 이런 식이면 우리는 평생 바닥 인생일 거라고. 그는 정말 너무한다고 저한테 있는 대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진짜 큰 돈 벌던 그때가 그립다. 그게 무슨 소리야? 큰 돈 벌던 그때라니? 그러자 예비 남편이 살짝 당황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때는 좀 큰 돈 벌었었어. 그래서 돈 버는 냄새를 안다고. 일단 사람이 투자를 해야 뭐든 오거든. 나도 그 큰 돈 벌었을 때 배웠어.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기획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팀 이뤄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큰 돈 번다고. 내가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그래, 벌어봤으니 뭔가 보이는 게 나보다는 있겠지. 난 그래도 좀 자금이 모일 때까지는 안전하게 가고 싶어. 나 불안한 삶 이제 너무 싫어.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그게 천만금이라도 내 거가 아니라는 거 나 너무 잘한다고. 아유, 무조건 은행만 믿고 안전제일주의로 가면 절대로 사람이 큰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지. 그리고 돈은 버는 게 아니야.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가져오는 거지. 돌고 도는 그 텀을 나한테 맞추는 거라니까. 자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큰 돈 필요 없어. 그냥 내 주제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얌전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안전제일주의가 뭐 어때서? 돈이라는 건 언제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냥 안전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잖아. 그 과정에 안전함이 빠지면 대체 뭐가 남겠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비 남편은 그저 저를 한심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결혼 전에 자기 머리 좀 식혀야겠다고 지금까지 일만 하며 혹사해온 스스로에게 휴식을 좀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길래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러라고 했습니다. 결혼 스트레스가 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있다는 얘기 친구들한테도 익히 들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운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참에 조금 고단했던 일상을 벗어나 예비 남편이 약간 기분을 리프레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행 다녀오라고 보내줬죠. 제가 바란 대로 한 열흘 정도 혼자 동남아 배낭 여행을 다녀온 예비 남편의 얼굴은 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디서 났는지 결혼 준비에 큰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돈을 펑펑 쓰냐고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카지노에서 돈 좀 땄어. 카지노? 당신 도박했어? 도박은 무슨, 그냥 게임 즐기는 거지. 내가 무슨 몇 날 며칠 거기에 숙식을 했냐? 전 재산을 퍼붓기를 했냐? 그냥 딱 200불 가지고 불렸다니까. 아니, 사람들이 그랬거든. 카지노 가서 돈 버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그냥 거기서 주는 음료수 배부를 때까지 마시고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돈 아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다고. 어디서 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그거 다 초짜들이 자기 못하는 거 변명하려고 하는 소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문가라는 말은 아닌데, 몰라. 여튼 슬롯머신 몇 번 돌렸는데 그걸로 내가 투자한 돈보다 10배 이상 땄어. 꽁돈이잖아. 꽁돈은 즐기는 거야. 사실 거기서도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꽁돈은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공짜로 하늘에서 주어진 선물이니 잘 보관했다가 정말 써야 될 때 써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한마디 하면 예비 남편과 정말로 크게 싸울 것 같아서 그냥 그때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예비 남편의 씀씀이는 정말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주 당황스럽고 놀란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슬그머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 박서방, 어디서 뭐 큰 투자 받았니? 아니, 그런 얘기 없었는데. 무슨 투자를 받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친구 만나러 백화점 갔다가 박서방을 만났는데 명품 매장에서 이것저것 명품을 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밖에서 그냥 불렀지. 그랬더니 날 보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가 갑자기 날 그 매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안 그래도 어머님 뭐 하나 사드리고 싶었다면서 명품 가방을 하나 덥석 사주는 거 있지? 그런데 그게 자그마치 700만 원이 넘어. 뭐라고? 이 인간이 미쳤구나. 대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엄마, 그거 당장 가서 환불해. 아니, 엄마는 왜 그런 걸 막 받고 그래, 진짜. 아니, 그럼 어떡하니?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면서 서 있는 나한테 이것저것 갖다 대보고 혼자 오만 난리 다 떨다가 이거 계산해달라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카드 내밀던데. 내가 거절 안 했겠니? 근데 한 번만 더 거절하면 장모고 뭐고 험한 소리 할 것 같은 얼굴이길래 매장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냥 받아온 거지. 그리고 환불도 환불인데 나는 지금 내 사위가 잘 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가 좀 이상한 건지 그게 더 궁금하다. 너 그렇게 펄쩍 뛰는 거 보면 뭔가 꺼림칙하기도 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7만 원도 아끼려고 사실 이틀째 집 벽을 혼자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거든요. 페인트 칠하는 사람 부르니까 인건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다 도배를 하자니 도배값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제가 셀프로 페인트 칠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그 돈 7만 원, 8만 원 아껴보겠다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거에 10배, 20배 되는 돈을 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거니까요. 아무리 내 엄마한테 선물한 거리긴 하지만 가방 사는데 그런 돈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황당함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이없기도 하고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한 것도 좀 속상하고 하여간 이래저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 어디선가 신나게 또 술을 마시고 있는지 몹시 격양된 목소리로 받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명품 가방 사줬어? 장모님이 벌써 자랑하셨구나. 사이 잘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뽀대 나는 가방 하나 내가 또 탁 안겨드렸지.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돈을 물쓰듯 써?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조금 넓은 집 사면 되잖아. 대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서 펑펑 쓰고 다니는 거야? 아유, 또 이런다 또. 나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할 얘기 좀 있는데 내가 예전에 투자라고 했던 그 부동산 있지? 그 형 이번에 시세 차익만 10억이 넘었대. 너 그때 내 말만 들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부자야. 앞으로 돈에 관해서는 너는 일절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믿었다가는 평생 가난하게 살 팔자야 우리. 그리고 내가 어디서 돈을 벌든 네가 뭔 상관이야. 어쨌건 나는 너한테 생활비 안 밀리고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바가지 긁고 그러면 나 진짜 곤란하다. 어? 갑자기 기가 탁 막혀왔습니다. 일단 예비 남편의 쌀쌀 맞은 목소리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의 뻔뻔함에 갑자기 이 결혼해도 되나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심란한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제 속도 모르고 결혼하니까 좋냐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건강 잃고 친구 잃고 돈 버는 거에만 매진할 때 그래도 제 손 놓지 않고 옆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들이죠. 아유, 드디어 우리 짠순이가 그래도 남자 만나 결혼을 하는 걸 본다. 어? 혹시 우리 결혼식 때 가서 맹물만 마시고 오는 거 아니냐? 야, 물만 줄 거면 미리 말해. 소금이라도 싸가게. 그러니까 너 결혼식 때 밥은 줄 거지? 혹시 김밥 한 줄 놓고 그러는 거 아니야? 스스럼 없는 친구들이어서 그런가 놀리는 듯 비난하는 듯 살살 이런 말을 하면서 제 속을 또 슬그머니 긁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밥 한 번 제대로 산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를 친구라고 그래도 어디 갈 때 불러주고 자기네들이 먼저 너는 밥값 내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으라고 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이죠. 그 아이들한테라도 뭐라도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친구들 분명 제가 예비 남편이 엄마한테 명품백 사준 걸로 지금 이렇게 심란해하는 걸 알면 저한테 엄청 또 한 소리 할 거거든요. 이래저래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제 속사정에 그냥 가슴만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그런 제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얘기를 툭 던지더라고요. 아, 맞다. 너희 현주 기억나?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의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자, 피 같은 800만 원을 들고 튄 현주의 이름이 여기서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습니다. 김현주? 김현주 말하는 거야? 그래, 한때 네 절친, 네 영혼의 동반자로 소문 자자했던 그 김현주. 나 얼마 전에 걔 길 가다 만났잖아. 내가 지금에서 하는 말이지만 걔한테 200만 원 빌려줬었거든. 그 200만 원 갚지도 않고 싹 튀어가지고 내가 이제나 저제나 아주 내 손에 잡히면 10배로 받아낸다고 내가 진짜 단단히 결심하고 있었는데 어휴, 걔 완전 인생 조진 얼굴이야. 인생을 망친 얼굴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처음엔 김현주인 줄 몰랐잖아. 그런데 걔 목 뒤에 엄청 큰 점 하나 있잖아. 우리가 놀리면 그거 돈 들어오는 복점이라고 엄청 자랑했던. 그 점 보고 알았다니까. 그렇게 큰 점은 드무니까. 그래서 내가 김현주 아니냐고 딱 잡았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뒷걸음질 치더라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잡고 너 어디서 뭐 했냐,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소식도 없이 있다가 나타나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벌벌 떨면서 돈은 꼭 갚겠다고 자기 좀 보내달라고 빌더라고. 자기 지금 급하게 가야 될 때 있다고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가려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그냥은 못 보낸다. 전화번호라도 내놓고 가라고 해서 전화번호 받아왔어. 수년간 잊고 지냈던 그 이름이 다시 제 귀에 들리는 순간 희한하게 어떠한 분노보다는 궁금증과 어이없게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오랜 정이라는 게 참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현주의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전해준 얘기는 더 가관이었어요. 제가 제 삶이 바쁘고 고되고 무엇보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사실 별다른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저뿐만 아니라 현주에게 돈을 떼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형주의 행방만 알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걔는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많은 돈을 다 받아서 뭐 했대? 아, 너희 모르는구나. 야, 걔도 사정이 딱해. 걔 보이스피싱 완전 크게 당해가지고 집까지 싹 날렸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처음 듣는 얘긴데. 다들 모르지 뭐. 내 사촌 언니가 그 보이스피싱에 연루돼서 피해 접수하고 피해자들 모임 나가고 했거든. 처음에 너무 손발이 덜덜 떨린다고 같이 가달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김현주 봤어. 그 피해자 모임도 웃긴 게 금액별로 사람들이 뭉친다? 우리 언니는 2천만 원인가 그랬는데 3천만 원 이하 피해액인 사람들 그룹에서 얘기 나누고 현주 걔는 수억 단위 피해 입은 사람들 사이에 있더라고. 그 다음에 들었지. 집 날린 젊은 여자 있다고. 그게 현주였어.
금시초문인 얘기였습니다. 아니 보이스피싱을 뭘 어떻게 얼마나 당했길래 온 식구가 이사갈 집 자금을 날린 건지 친구 말에 의하면 중도금, 잔금을 보이스피싱 계좌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된 것이 화근이었다네요. 잘못된 계좌에 돈을 넣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계좌였던 겁니다. 걔네 집 그것 때문에 온 집안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떡하든 집이라도 한 채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렸던 거 하나도 못 갚은 거래. 결국 지키려고 했던 집은 남한테 넘어가고 식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그래서 걔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런 애한테 무슨 돈을 받느냐고 포기한 사람도 있다더라.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정도 딱하지만 내 사정도 딱하다 이러고 지금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도 있고. 나도 사실 번호를 받기는 했는데 현주 얼굴 상태 보니까 지금도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 그래서 그 200만 원 그냥 어디 기부했다 그러고 있어. 아니 그 표정이랑 그 얼굴 보는데 도저히 내 돈 내놔 이 기집애야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 친구의 한숨 섞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져 왔습니다. 물론 그 800만 원 때문에 꼬여서 제 사정도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제가 이해라도 했을 텐데 왜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을까 원망도 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못 믿어온 친구였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이래저래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받은 현주의 전화번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기만 하다가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몹시 기죽은 목소리로 현주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죠. 곧 수화기 밖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제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긴 하루가 멀다 하고 몇 시간씩 붙들었던 전화 상대인데 그 전화번호 기억 못할 리가 없죠. 저는 현주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야, 돈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얼굴 보자. 그리고 우리 엄마 너 궁금해가지고 아주 넘어가려고 그래.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와서 우리 엄마 밥이나 한 끼 먹어. 우리 엄마 죽기 전에 너 보는 게 소원 중에 하나야. 내가 어머니 무슨 낯으로 보겠니? 우리 엄마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멀리서 일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일단 나 좀 만나고. 그렇게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제 절친 현주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는 순간 진짜 눈물이 왈칵 솟아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번들번들 고생이라도 안 한 티가 나는 돈 많은 부티 나는 얼굴이었으면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한 대 쳤을 겁니다. 그런데 피골이 상접해서 그 하얗고 깨끗하던 얼굴은 얼룩덜룩 관리 안 한 티가 역력했고 저한테 더듬더듬 변명을 하는 현주의 얼굴을 보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곰곰이 들어주기에는 사실 저도 그닥 넉넉하고 너그러운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작정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저와 그 친구가 지내온 세월이 너무나 깊고 진했던 탓이었어요. 한마디로 원망과 사랑, 애증이 복잡하게 뒤얽혀 대체 어느 감정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기묘한 만남이었던 거지요. 저는 그냥 시간이 있으면 지금 집에 가서 엄마 보고 가라고 머뭇거리는 현주를 끌고 무작정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보는 현주를 보고 글쎄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간만에 봐서 좋은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리고 그동안 왜 소식이 없었어. 엄마 보러도 안 오고. 엄마가 속상해 죽겠다.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대?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나쁜 일 있었어? 엄마가 뭐 도와줄까?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앞에서 현주는 정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놀래서 당황할 정도로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얘 왜 이러냐고, 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엄마가 하얗게 질려 묻는 말에 저는 그냥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현주가 꺼이꺼이 눈물을 참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정말 아주 된통 걸려서 온 집안이 풍비박산난 얘기서부터 그것 때문에 사방팔방 빚지고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도망다니는 얘기,
어떻게 하든 돈 갚아보려고 안 해본 일 없고 어쩌다 보니 일본에 밀항까지 했다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불법 체류자로 쫓겨나서 처벌받은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무슨 영화 한 편을 찍었더라고요. 꺼이꺼이 울면서 자초지정을 털어놓는 이 녀석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듣다가 오죽하면 이렇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야,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냥 나라도 좀 찾아오지 그랬어. 돈으로 내가 도움 줄 순 없지만 어쨌건 밥 한 숟갈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너를 무슨 낯으로 찾아와. 너한테 제일 큰 돈 빌리고 튀었는데. 내가 세상 나쁜 년이지. 나 그리고 너 알바하는 거 몇 번 멀리서 본 적 있어. 네가 정말 피곤해 죽겠는 얼굴로 고기불판 닦고 꾸벅꾸벅 졸면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나 다 봤어. 혼자 힘들게 고생하는 거 봤다고. 그러면서 너 왜 나 아는 척 안 했어?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잠깐씩 봤거든. 그리고 그냥 멀리서 네 얼굴 한 번씩 본 거야. 정작 네 앞에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나 정말 너무 너 볼 낯이 없다. 너무 미안해. 그제야 저희 엄마는 제가 그렇게 돈 하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신용카드 하나 안 만드는 게 다 그때 현주가 제 돈을 들고 튀었던 그 사건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아셨습니다. 엄마도 뭐 충격 받으셨죠. 딸이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자기 친딸 돈 들고 튀어서 그렇게 수년간 고생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걸 알고 나니 화가 난 거죠. 하지만 또 그러는 한편 피싱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 녀석이 안쓰럽기도 하고 엄마도 뭔가 복잡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어른은 어른이시더라고요. 현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거나 사람 있고 돈 있었지 돈 있고 사람 있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고 있었으면 됐어. 그리고 그게 어디 네 잘못이니? 보이스 피싱하는 그놈들 잘못이지. 인생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시련이 오기는 하더라. 어쨌건 나로선 딸 둘을 다 도와주지 못해서 그게 가장 걸리네. 그래도 돈 때문에 사람 잃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어떡하든 둘은 잘 지내야지 어쩌겠어. 그 800만 원, 지연이 너한테는 엄마로서 할 말도 아니고 정말 미안하지만 인생을 뒤흔들 만큼 큰 돈은 아니야. 그걸로 사람 잃지 말고 그로 인해서 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으니까 그냥 너도 용서하고 넘어가. 엄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현주를 오래전부터 용서하고 있었더라고요. 다만 그 용서할 대상이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 그 제가 한 용서를 스스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걸요. 그렇게 너무 오랜 시간 묵혀왔었던 것 치고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저의 분노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죠. 그렇게 긴 시간 떨어져 있었음에도 저희는 또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사는 얘기 좀 나눴더니 금세 10수년간 친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주는 저한테 몹시 망설이는 얼굴로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받은 순간 그래도 이거는 꼭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싹싹 긁어왔다며 400만 원을 저한테 건네주었어요. 내가 워낙 빌린 곳이 많고 갚아야 될 곳이 많아서 조금씩 나눠서 모으고 있었어. 그래도 네 이름으로 된 너한테 갚아야 되는 돈 모으는 통장에 돈을 제일 많이 넣고 있었어. 지금까지 모은 건 이게 전부지만 앞으로 더 많이 모아서 다 갚을게. 나 너한테 어떡하든 다 갚을 거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 돈은 꼭 갚을 거야. 사실 현주가 건넨 그 400만 원, 저 받을 생각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 다 풀렸는데 뭐하러 돈을 받겠어요. 그런데 현주의 얼굴을 보니 그 돈은 안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제 친구가 저에게 보이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을 무시할 만큼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현주와 저는 다시 오손도손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현주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면 나중에 직접 만났을 때 신비감이 떨어진다고 며칠 뒤에 있을 결혼식 가서 직접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로서는 요즘에 그 돈에 찌들고 탐욕에 찌든 예비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그냥 결혼식장에서 조금 정돈되고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현주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참석하는 결혼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없는 결혼 며칠 전 현주까지 나타나서 더 정신이 없었어요. 예비 신랑과는 이런저런 마찰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로 잘 대화하며 결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제가 원하는 저렴한 메이크업 샵과 신랑이 하고 싶어하는 비싼 메이크업 샵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저희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샵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사실 결혼식 그 몇 시간 동안 보여주는 화장에 그 큰 돈 쓰는 건 너무 싫었거든요. 아마 예비 남편만 이해해줬으면 제가 그냥 스스로 화장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찾고 찾아서 좀 저렴한 곳을 찾았는데 예비 신랑은 자기는 죽어도 거기서 안 한다고 엄청 비싼 동네 유명한 선생님한테 할 거라고 버럭버럭 우기더라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대로 하고 싶다나요? 아니, 남자가 화장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우겨대는지 한숨이 푹푹 나왔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싸우기 시작하면 결혼식 시작하기도 전에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도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봐라 마음으로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부부가 각자 메이크업하는 샵이 달랐어요. 현주는 제 가방을 들고 제 옆에 딱 붙어서 제가 메이크업하는 내내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너무 예쁘다고 저를 힘나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식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예비 남편이 아직 안 왔더라고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있고 현주는 밖에서 이것저것 저한테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시끌시끌하는 소리가 나면서 예비 남편이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곧 신부 대기실 들어오겠구나 싶어 온 매무새를 정리하고 있는데 들어올 줄 알았던 예비 남편은 안 들어오고 혼비백산된 현주가 헐레벌떡 들어와 신부 대기실 문을 확 잠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가만히 쳐다봤죠. 지연아, 너 이 결혼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지금이라도 이 결혼 엎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은 왜 엎어?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저 남자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몰랐던 거야? 저 사람 혹시 회사 다녀? 너 저 사람 어디서 만났어? 제대로 알아보고 이 결혼 결정한 거야? 현주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저한테 온갖 질문을 다다다 쏟아냈습니다. 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어 멍하게 바라보다가 그 얼굴이 워낙 절박해서 더듬더듬 대답을 해주기 시작했죠.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났고 회사 다녀. 회사 다니면서 투잡으로 다른 일도 하나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런 대답을 해야 하는데? 너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인데? 너 저 사람 알아? 알아. 그리고 저 인간 진짜 모습, 정체도 알아. 그러면서 현주는 지갑을 꺼내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딱 봐도 불량스러운 사람들이 어딘가 바닷가 같은 데 모여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 한가운데 지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 제 예비 남편이 분명한 얼굴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무리의 우두머리인 분위기였고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일반적인 모임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그리고 너는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있고? 뭐야 대체? 몹시 흥분한 듯 숨을 쌕쌕 내쉬던 현주가 간신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해준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스르르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저 인간 내 돈 다 떼어먹고 도망간 보이스 피싱범이야. 지금까지도 경찰이 못 잡아서 수배하고 있는 그놈. 내 눈앞에서 돈 싹 가져가면서 빙글빙글 웃던 그 얼굴이 눈에 선한데 저 인간이 어떻게 네 예비 남편감으로 옆에 서 있을 수가 있어? 나 이 사진 한 장 들고 다니면서 매일 다짐했어. 어떡하든 이 인간 찾아서 죗값 치르게 하겠다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보이스피싱범이라니. 아닐 거야. 저 사람 진짜 일 열심히 해. 나 아르바이트 막 3개, 5개 그렇게 하던 시절에 나처럼 일하던 사람이야. 보이스피싱범이 그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 할 리가 없잖아. 도피 자금 마련할 겸 구멍난 돈 메울 겸 한 거겠지. 나 다음에 수거해야 하는 사람한테
반밖에 못 받아내고 신고당해서 자취를 감췄으니까. 현주는 정말 흥분한 듯 알 수 없는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저는 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한국말이라서 다 제 귀에 뭔가 말로 들어오기는 했는데 전혀 제 마음속에 와서 박히지는 않았던 거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멍하게 있었습니다. 말들이 쓱 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쓱 흘러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말만큼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 저 인간 보자마자 경찰 불렀어. 미안해. 네 결혼식 망쳐서. 근데 저 인간 잡아야 돼. 저 자식 잡히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십 명이야. 미안해, 지연아. 내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아니, 잠깐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일단 한쪽 말만 듣고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신부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예비 남편이 세상 해맑은 얼굴로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더니 방긋 웃으며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안 그래도 지금 막 신부 대기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야, 우리 마누라 예쁘다.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밖에 나와도 돼?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나 지금 손님들 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야. 얘기 좀 해. 그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따라 신부 대기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매서운 눈으로 앉아있는 현주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 들을 필요도 없구나. 저 표정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말이죠. 당황한 그가 급하게 신부 대기실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길래 저는 바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현주가 뚜벅뚜벅 신랑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뺨을 있는 대로 후려치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 당황해서 그런지 반박 없이 또 맞고 있대요. 탄력받은 현주는 이제는 손에 근처에 있던 꽃꽂이 소품 중 나뭇가지 모아둔 것 같은 걸 하나 들고 후두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글쎄 이 인간이 맞으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아씨, 아줌마! 나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니까. 원래 사기는 당한 사람이 바보인 거야. 본인이 등신이라 당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난리는. 원래 사기친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지가 멍청해서 그런 건데 나한테 왜 그래? 나도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 일하다가 덤탱이 쓴 거라고. 그때 조직이 경찰한테 다 걸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수멍다니라 팔자에도 없는 아르바이트하고. 나도 힘들었다고. 나도 당신 때문에 팔자 꼬인 사람 중에 하나야. 이씨. 뭐가 어쩌고 어째? 야, 이 미친놈아. 네가 그래도 뚫린 입이라고 나불거리게 뒀더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오늘 한번 내 손에 죽어봐. 너 가만 안 둬? 종극이 따로 없었습니다. 세상 제일 비싼 샵에서 신부보다 더 꽃단장을 하고 나타난 제 예비 남편은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입을 털리듯 얻어맞으며 구질구질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대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멍하게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던 겁니다. 제 예비 남편은 보이스피싱 중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현주가 연루된 그 사건으로 경찰한테 잡힐 것 같으니 몸 숨길 겸 자금 마련할 겸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던 겁니다. 살려고 한다는 그 말이 정말 조직의 손에서 죽기 싫어 살려고 했다는 거였다는 걸 저는 미련하게도 그제야 알게 된 거죠. 뻔뻔하게 현주한테 험한 소리를 해대며 변명하고 협박하는 그 얼굴은 영락 없는 양아치 범죄자의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연애하면서 저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지만 제가 한 번씩 미심쩍음과 불안함을 가지고 슬쩍슬쩍 느끼기만 한 그 표정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약간의 찜찜함으로 조금씩 남아있던 것들이 다 이유를 안고 표면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인 같지 않게 어딘가에 훅 빠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모습이나 한 번씩 동남아를 갔다 오면 씀씀이 커지고 돈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 다 예전에 보이스피싱 할 때 연관됐던 사람들과 또 나쁜 짓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였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저한테 온갖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라는 둥, 정말 자기는 억울하다는 둥,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들이었어요.
일단 처음에 현주를 만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쏟아낸 말들을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서툰 변명을 내뱉는 그 자체가 가증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까지 하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을 촬영하고 있었던 카메라가 없었으면 정말 억울해서 펄쩍 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남편의 뺨을 후려치고 결혼을 엎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뺨을 올려붙이며 씩씩거리던 그때 마침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에서는 망설인 것 하나 없이 딱 얼굴 보고 뭔가 확인하더니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당연히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비 남편 부모라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희 쪽 하객만 당황한 채 설왕설래 결혼식장 로비에서 당황하며 두리번거릴 뿐이었습니다. 경찰 뜨자마자 예비 남편 쪽 하객들은 안개처럼 후루루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져서 제가 다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저희 엄마였어요. 곧 쓰러질 것처럼 당황해서 휘청이는 엄마를 현주가 옆에서 부축하며 계속 죄송하다고 울더라고요. 야, 오늘 네가 나 살렸어.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너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돼. 나중에 자초지정을 들은 엄마는 현주가 또 우리 모녀를 살렸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혼인신고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결혼식 끝나기 전에 엎어진 게 얼마나 다행이냐, 결혼해서 알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더라고 아주 몇 번씩이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튼 나도 하늘에 있는 네 아빠도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부릴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간단하게 끝났다. 아이고, 정말 하늘에서 네 아빠가 도왔어. 네 아빠가 도왔어. 세상에, 나도 눈이 멀었지. 어찌 그런 놈을 딱 알아보지 못했을꼬.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거르기 힘든 게 사기꾼이에요. 작정하고 본 모습 숨기고 달려드는 사람들 무슨 수로 걸러요. 그냥 저처럼 더러운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편해요. 아이고, 안쓰러운 것. 그동안 그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아휴. 엄마의 말에 현주는 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도 좀 멍했어요. 하얗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예식장 로비에 철퍼덕 주저앉아 공허하게 벽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현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잡힌 그는 마치 미친 맹수가 날뛰듯 날뛰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화를 분출하는 사람이었구나,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펄펄 뛰면서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걸 보며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동안 그가 속한 조직을 일망타진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잡을 줄은 몰랐는지 경찰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결혼식 날 결혼은 안 하고 신랑을 경찰한테 넘겨준 신부가 되고 말았죠. 여러모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시 유명해졌어요. 짠순이 소금 여왕이라는 별명에서 결혼식 학살자라는 별명이 더해지고 인생 파괴왕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들었으니까요. 이후 그 사람은 그동안 저질렀던 다양한 사기와 범죄로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면서 압수한 계좌와 증거들로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잠적하면서 계좌 흐름이 들킬까봐 숨겨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 돌려줄 수 있게 된 거죠. 이미 해외에 있는 총책에게 보낸 돈을 찾을 길은 없어 손해로 남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이 남아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들었습니다. 현주 역시 상당 부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현주는 저한테 빌려갔던 돈의 남은 액수를 갚으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또 하지만 저는 현주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현주가 아니었으면 저야말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거니까요. 그렇게 현주와 저는 앞으로도 우정 간직하며 함께 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저 결혼 자금으로 마련했던 돈, 그걸로 작은 가게 하나 내려고요. 그 가게에서 현주도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저희 둘이니 가게 하나 정도 둘이 운영하는 거 크게 어려울 일 없겠죠. 아니, 서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저희는 어쩐지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미 겪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